자, 오늘 둘째 날인데 오늘 이제 공동체 관리법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복습을 좀 합시다. 지난주 수업 오셨나요? 예. 하여튼 지난주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좀 듣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국가 했었죠. 국가 했었고 지방자치단체 했죠.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막 법규나 실무 공부하실 때 막 엄청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완전히 좀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던 게 뭐냐면 돈에 대해서 좀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 건 모르겠네요. 돈. 벌금 했죠. 벌금은 형벌이라 했죠. 벌금은 형벌이고 전과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고 행정벌이죠. 행정벌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암기 문제였는데 그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과징금이라는 거 기억나죠? 과징금. 과징금은 정지에 가름하여 부과하는 돈이고 이 과징금은 금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고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살짝 하면서 주택관리업자는 과징금이 2,000만 원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돈 중에 하나가 이행강제금 기억나시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특히 건축법에서 위반 건물 들어봤죠? 위반 건물, 대표적으로 뭐 허가를 안 받았다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다. 허가권자가 내렸다가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할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 이행강제금이었죠. 이런 걸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주택법을 하면서 주택이 뭐냐? 그래서 이제 25회도 출제가 많이 됐는데, 부속 토지를 뭐 포함한다 했었고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그거 역시도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종류가 4가지가 있었다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을 하면서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이죠. 민영주택이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 기억나시죠? 국민주택 규모 뭐 85 이하인데 일정 지역은 또 100 이하도 국민주택 규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뭐 등등등 그런 걸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25회도 출제됐지만 주택 상한사채 기억나시죠? 주택 상한사채 했습니까? 주택 상한사채는 아무나 발행을 못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 같은 사람만 발행할 수 있다. 뭐 등등. 발행을 하려면 25회 기출문제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에 뭘 봐야 된다? 승인을 봐야 된다. 이런 걸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한번 지난주 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37페이지 보면 의무관리 있었죠? 지난주 했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이거 하면서 좀 확대를 합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뭐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그대로 한글을 그대로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도 엄청 의미가 있는데요. 반드시 누군가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죠.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능하면 안 적는 게 좋습니다. 자꾸 수업을 들으면서 외우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어떤 공동주택이라고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인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하는데 이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우리 교재 37페이지 보게 되면 5가지가 있댔죠. 그래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가게는 1, 2, 3, 4였는데 몇 세대 이상이죠? 300세대 이상. 당연히 의무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 2, 3, 4를 묶어버리면 공통점이 150세대 이상이죠? 150세대 이상인데 성관계 설치 2번
3번이 중앙집중, 지역난방 포함. 4번이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이런 걸 했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1, 2, 3, 4만 있다가, 지금은 5번이 신설됐는데, 원래는 이제 150세대가 설령 안 되더라도, 몇 분의 몇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우리도 의무관리를 하기로 하자라고 서면 동의 같은 걸 해주게 되면 의무관리가 된댔죠. 이걸 특별히 뭐라고 한댔죠?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을 했죠. 5번이. 이게 이제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의무관리 대상이 되죠. 맞습니까? 1, 2, 3, 4, 5가 다 의무관리가 되게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논점이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죠? 누가? 이런 것 같으면 첫 번째 논점이 누가 그러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됩니까? 누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걸 용어를 뭐라고 한다? 예? 이걸 용어로 뭐라 한다? 이게 관리주체라고요. 그게 반드시 의무관리가 되게 되면 반드시 관리주체인가 누군가가 있어야 돼. 관리주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있어야 된다? 관리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른바 관리주체가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 나왔단 말입니다. 주관식 문제 나왔는데, 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5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상세하게. 이거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가서 할 거지만, 오늘 또 할 겁니다, 일부를. 그래서 관리주체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자치관리까지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관리사무소장이 된다 했죠. 자치관리일 때는요. 위탁관리일 때는.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주택관리업자가 된다. 이 두 개는 알아두셔야 되지. 5사람 중에 자치관리로 결정이 되면 누가 되고 관리사무소장이 되고 위탁관리로 결정되면 관리주체가 누구라고요? 주택관리업자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더 학대를 좀 해보자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의무관리 대상일 때의 특색이 첫 번째 반드시 관리주체가 있을 것. 누군가 반드시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니 반드시 관리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금 했던 소장이든 주택관리업자든 또 다른 사람이든 그 또 다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뭐냐면 소위 관리방법의 결정과 관련돼서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해야 되죠. 그럼 저러한 5가지 의무관리 공동주택일 때는 반드시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변경 같은 걸 하는데 이 방식 지난주 했습니다. 관리 방법의 결정 누가 한댔죠? 누가 한댔죠? 네, 정확하게. 이게 제가 지금 질문이 뭐냐면 관리 방법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 했거든요.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입주자 등인데 관리 방법을 결정은 항상 입주자 등이 해요. 입주자 등이 이제 하는데 정확하게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 돼. 입주자 등의. 그죠? 정확하게는 이제 전체 입주자 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입주자 등이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안을 해줘야 되죠. 제안을 해줘야 된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할 때 누가 제안한다 했죠? 첫 번째. 그러니까 답이 이제 나왔는데 입대위가 한다고요. 입대위가. 입주자 줄여서 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서 이제 제안을 하면 역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 방법이 결정되겠죠. 여기 한 20문제 가까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대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설령 안 하더라도 전체 입주자 등의 몇 분의 몇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받은 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도 관리 방법이 결정되겠죠.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은 누가 한다고요? 입주자 등이 하는 겁니다. 입주자 등이 한다. 천천히 합니다. 입주자 등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 입주자 등과 관련돼서는 우리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이 있네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반드시 세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소유자, 그 다음에 입주자, 사용자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우선은 이 두 개의 차이점. 소유자와 입주자의 차이점. 소유자와 입주자의 차이점. 오늘 좀 상세할 겁니다. 소유자, 입주자의 차이점. 소유자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고, 집주인이 되고요. 입주자는요? 어떤 사람이 입주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입주자죠? 어떤 사람이 입주자.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넓은 개념입니까? 입주자가 넓은 개념입니까? 자, 이 이런 기초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과정에서 이런 걸 해야 돼. 입주자와 소유자의 차이점. 어느 게 넓은 개념이다? 네? 어느 게 넓은 개념이다? 그렇지, 당연히 입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는 도대체 누구냐? 칠판. 자, 칠판을 봅니다. 입주자는 당연히 소유자는 포함됩니다. 누구는 포함된다고요? 그게 넓은 개념이야. 당연히 소유자는 포함되는데 소유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소유자를 대리하는, 여러분 민법할 때 대리 비우죠. 대리하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배우자 들어갑니까? 배우자도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간다? 직계존 비속을 포함해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하자? 입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미 조금 알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자, 그러면 자, 방금 했던 요거 입주자 등은 어떤 또 개념입니까? 입주자 등은 어떤 걸 입주자 등이라 해요? 누구를? 요거와 세입자라고 하면 좀 문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그냥 사회적으로는 세입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절대로 세입자라는 표현 안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세입자라는 표현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사용자라고 하는 거야. 사용자라고 합니다. 사용자. 그죠? 이 사용자를 나중에 보겠지만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쓰는 사람이야. 공동주택을 빌려서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 사용자라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하자? 입주자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야. 입주자 등에는 입주자가 들어가죠? 입주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만약에 제가 어느 아파트에 제가 갑입니다. 갑이 되게 되면, 이때 전체 입주자 등의 가반수가 서면 동의를 해줄 때, 찬성을 할 때, 저만 됩니까? 저희 와이프도 됩니까? 네? 저 와이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는 실제로 된다고요, 아무나. 저도 되고, 아무나는 아니지만, 저도 되고, 우리 와이프도 되고, 저희 직계존비속이 다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대리권을 줘야 돼. 맞습니까? 그런 것을 뭐라 한다고요? 입주자라는 개념을 쓴다고.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느 아파트에 갑이 301호의 소유자였는데,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입주자도 되겠죠? 소유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을한테 집을 빌려주게 되면, 그죠? 빌려주게 되면 을을 세입자라고 안 한댔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뭐라 한다고요? 사용자가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갑은 소유자 겸 입주자가 되고, 을은 뭐가 된다고요? 사용자가 될 때, 이때 사용자도 찬성할 수가 있나요?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고요.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사용자도 한표 행사할 수도 있나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입주자 등이라 한다고. 이러한 체계를 딱 잡아두셔야 돼.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공을 한자 했고, 여기에 의무관리 대상의 첫 번째 모습이야. 의무관리 대상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관리주체가 전문적으로 관리한다고요. 관리를 하는데, 근데 관리를 이제 하는데 이 관리주체가 5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우선 3개를 좀 해보자고요. 3개를.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관리 방법이 우선 결정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의무 관리일 때는 실질적으로 자치 관리를 하든지 위탁 관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요, 관리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어떤 관리 방식이 있다고요? 자치 관리가 있고, 자치 관리라는 방식이 있고, 또 위탁 관리라는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있게 되는데, 하긴 자치 관리 아니면 위탁 관리 해야 돼. 맞습니까? 그럼 자치 관리일 때는 누가 관리주체가 된다고요? 지난주 했던 건데. 소장이죠. 자치 관리가 되게 되면 소장이 될 것이고, 관리주체가 위탁 관리가 되게 되면요, 주택 관리업자가 된다 했죠. 이 사람이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되고, 여기 누구라고요? 주택 관리업자가 된다, 이런 뜻이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올해도 또 25의 기출 문제였는데, 그래서 입주자 등이 자치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를 결정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자치 관리를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요구를 받고 6개월 이내에 했거든요. 6개월 이내에 뭐를 구성해야 된다?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자치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는 거야. 다시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거야. 그 대표자라고 해서 회장이 아닙니다. 회장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 이게 올해도 또 나왔어. 25에도요. 이게 앉아 지금 최근만 하더라도 세 문제가 나왔어. 연속적으로. 자치관리일 때는 다시 얘기합니다. 자치관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입주자 등이에요.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를 또 결정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뭐를 구성하라고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하는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누구라고요? 관리사무소장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관리사무소장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자치관리기구는 누가 구성하죠? 업무자가. 자치관리기구를 누가 구성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입주자 등 틀렸습니다. 입주자 등이라면 안 돼. 또 답이 나왔는데 아까 누군가. 그래, 입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치관리, 위탁관리 결정 자체는 누가 하지만, 결정 자체는 이 사람이 하지만, 일단 결정이 딱 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무가 있는 거지. 자치관리일 때는 자치관리기를 구성해야 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누구를 선정해야 된다고요? 위탁관리로 결정이 됐을 때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예?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관리주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범위를 넓혀가지고요. 다시 관리주체는 전행적으로 자치관리일 때는 누가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사무소장이 되고, 위탁관리일 때는요 주택관리업자가 이제 되는데, 자치관리기구 구성 업무라든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누가 한다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입대회가 막 구성되고 이제 자치관리, 위탁관리가 이제 결정이 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될 때까지는 그러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업무관리 대상일 때 해야 되지. 그때는 누가 된다고요? 사업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계인수죠?
관리 업무 인계를 하기 전까지는 누가 된다고요? 예? 사업주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관리주체를 하고 있다고 지금요. 됐습니까? 그랬죠. 자, 여기가 첫 번째 논점이고,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또 했던 두 번째 논점이, 자, 반드시 이제 업무관리 대상일 때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야 된댔죠? 뭐도 구성돼야 된다고 했죠?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돼야 되죠? 머릿속에 업무관리가 다 놓으면 워낙 많이 놓았기 때문에 업무관리 대상이 딱 놓으면 딱 첫 번째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구나. 두 번째 입대가 구성돼야 되구나. 맞죠?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관리규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관리규약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오늘 좀 하자 말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규약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관리규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자, 늦게 오신 분 37페이지부터 합니다. 37페이지 조금 오늘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요. 봅니다. 37페이지를 보게 되면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있죠? 다시 합니다. 보면 첫째, 의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해당 공동주택을 뭐 하는 자를 두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누구라 했죠? 관리주체라고요. 관리주체를 반드시 있어야 돼. 관리주체를 두고 거기다가 뭐를 업무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자치의결기구. 여기 자치의결기구죠. 이게 자치의결기구가 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이제 등 일정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인데 범위가 몇 가지가 있댔죠? 5가지가 있는 거야.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업무관리가 되는데, 업무관리가 되면 나중에 전국적으로 누군가가 반드시 업무적으로 자치관리 내지는 위탁관리 해야 돼. 누가? 그렇죠? 입주자 등이라고요. 그래서 밑에 둘째 줄을 보게 되면 제일 밑에 둘째 줄 입주자 등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입주자 등은 밑에 둘째 줄 37페이지 밑에 둘째 줄 입주자 등은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무슨 관리를 하거나 무슨 관리를 해야 된다? 자치 관리를 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위탁하여 관리해야 된다? 주택관리업자한테 위탁 관리를 해야 되죠. 예? 그래 돼 있고. 그러면 우선은 한 장을 넘기면 관리방법의 결정과 관련돼서는 5번 양갈로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다 했던 겁니다. 이거 복습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5번 양갈로 관리방법의 결정과 변경방법이 한 20문제 정도 나왔어요. 진짜. 이거는 첫 번째 원칙적인 모습이 입대의 의결로 제한됐죠. 입대의 의결로 제한을 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 전체 입주자 등의 몇 분의 몇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제한을 하는데 서면으로가 들어간다 했죠. 저도 자꾸 까먹는데 여기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올해 초에 개정이 됐어요. 신설이 됐는데 뭐로? 서면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제한을 하고 그거를 받아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 되죠. 네? 찬성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6번에 1번이 좀 별표하라 했는데요.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 한 분은 6번에 1번 진짜 중요한 조문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누가? 입주자 등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체크, 자치관리할 것을 정했다고 한다면, 자, 별표 세개 합니다. 누가 나서서?
입대위가 나서서 일정한 요구가 있게 되면 가로무시하고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누구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관리사무소장, 이 사람이 자치관리, 예? 관리주체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소장 자리에 입대위 회장이라 들어가면 틀리죠.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을 하고 일정한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뭐를 구성해야 된다?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이게 자치관리의 핵심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진도는 위탁관리로 들어갑니다. 위탁관리 여기부터 할 차례죠. 네? 자, 그래서 8번 양가를 보게 되면 1번을 또 발표하셔야 되지. 8번에 1번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똑같습니다. 누가? 입주자 등이 동그라미. 이번에는 뭐 할 것을 결정했다면, 위탁관리할 것을 정했다면 이번엔 또 똑같이 누가? 입대위가 발표 책임다. 입대위가 나서서 원칙적으로 법으로 정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부조리 염려도 있다고 보면 법에 따라서 하라고요. 원칙이 무슨 방식이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2번 발표. 이게 신설이 된 거야.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행일이 언제죠? 둘째 줄에 2022년 12월 11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 법도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시행령이. 이게 중요합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히 다음 구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전체 입주자 등이 또 놓았죠. 가반수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쟁 입찰, 수의계약 이런 거에 대해서 또다시 동의받고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2022년 올 12월 달부터는 경쟁 입찰, 수의계약과 관련된 일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가반수 동의다? 입주자 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학대를 좀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자, 지금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이거. 입대위는 시험 문제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입대위. 자, 입대위도 이제 핵심적인 걸 할 건데, 칠판을 봅니다. 입대위 구성원을 뭐라고 해요? 입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예? 아니, 이게 잘못 틀리는 거야. 이름은 입주자 대표회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입대위 용어 정리해 보게 되면 입주자 등을 대표한다고요. 이름은 입주자 대표회의야. 근데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일은 입주자 등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어. 용어 정리를 보면 나중에. 이해되시죠?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라고 딱 물어봤을 때는 입주자 모두가 되는 게 아니지. 입주자가 구성원이 아닙니다. 입대위, 지금 입대를 할 건데 입대위의 구성원은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구성원은 입주자 모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두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 모두가 아니고 누구다? 이렇게 체계를 잡는 게 기초과정의 이제 핵심입니다. 입주자 모두가 아니고 누구다? 입주자 모두가 아니고 누구다? 그렇지. 동별 대표자가 되는 거야. 구성원은요. 이름으로 보면 입주자가 구성원이 맞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입대위 구성원은 입대위 거기에 누가 일을 해요? 동대표자지. 모든 입주자가 아니고 누구다고요? 동별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네. 동별 대표자가 된다. 핵심 사항이 됩니다. 입대위의 구성원은 누구다고요? 동별 대표자가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이제 1번을 보게 되면 우리 교재 3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입대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점점 많이 나왔죠. 입대위는 몇 명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 4명 이상이지. 왜 4명일까요? 고대에서 나옵니다. 왜 4명 이상인지는 고대에서 봅니다. 4명 이상으로 일단 구성이 되면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네모, 이게 주관식 문제만 나옵니다. 앞으로 뭐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앞으로 뭐라 한다? 가로 속에 앞으로 이걸 한다고 이게. 예? 그럼 동별 대표자는 그죠? 동별 대표자는 뭐에 따라서 선출이 된다고요? 예? 그렇지. 선거에 따라서 한 명씩 선출이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예? 그리고 24의 기출 문제를 소개해 봅니다. 그럼 만약에 한 동인데, 한 동 있죠? 한 동에 하나의 선거구가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는 거야. 또 하나의 동이 원래는 하나의 선거구가 맞는데 하나의 동인데 혹시 층별로 예를 들면 1층에서 10층까지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11층부터 20층까지를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있나요? 있지. 그게 또 기출 문제야. 그래서 밑에 보면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을 하는데 이 경우에 선거구는 2개 동이 이상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죠. 묶어서 할 수도 있고 통로 주관식 문제 나옵니다. 각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서 정할 수도 있나요? 맞습니까? 선거구를 책정할 때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도 있지만 한 동을 주관식 문제 나옵니다. 뭐뭐로 구획할 수도 있다고요? 라인입니까? 통로입니까? 통로라고 적어두셔야 라인별 하면 틀립니다. 통로 또는 뭐별로?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선거구가 일단 책정이 되게 되면 반드시 그 선거구에서는 한 명의 동대표를 선출해야 되지 2명을 절대로 선출할 수는 없다. 선거구가 책정이 되면 반드시 한 명만 뽑는다. 맞습니까? 두 동을 하나의 선거구를 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한 명만 선출해야 됩니까? 2명을 할 수도 있습니까? 한 명만 해야 되는 거야. 선거구가 딱 놓으면 한 명이야, 무조건. 선거구별로 한 명씩 선출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선거구별로 한 명씩 선출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4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셋째 줄. 동별 대표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선거구별로 몇 명씩 선출한다? 한 명씩 이거 예외 절대로 없습니다. 선거구별로 몇 명씩 선출한다? 그죠? 한 명씩 선출한다. 그래서 선출 방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의무관리일 때는 반드시 입대위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럼 입대위 구성원은 누구다? 방금 했던 것처럼 동대표자다. 이 동대표자는 선거구가 딱 책정되면 선거구별로 몇 명을 선출한다? 한 명을 선출한다고. 맞습니까? 한 명을 선출한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 입대위는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이유가 뭐죠? 왜 4명 이상이 돼야 되느냐 하게 되면 자, 7번 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자, 이 동대표자가 있다면 입대위는 임원이 있단 말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임원이 있게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이 임원은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회장이 있습니까? 회장은 임원입니까? 임원이 되고요. 회장은 임원이 되고요. 자,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올해 이제 기출문제인데 감사가 먼저 있을까요? 이사가 먼저 있을까요? 감사가 먼저 있습니다. 감사가 있게 되고 또 이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사람을 우리가 임원이라 그래요. 임원이 이제 되는데 이 회장감사 이사와 같은 임원은 반드시 이것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동대표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다. 동대표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임원이 될 수 없다고요. 근데 법에 보면 올해 25회 기출문제인데 회장은 반드시 몇 명을 뽑아야 돼요? 한 명을 뽑아야 됩니까? 한 명 이상입니까? 한 명을 뽑아야 되죠. 한 명을 딱 뽑아야 된다고요. 감사는 몇 명을 뽑아야 돼요? 에? 감사는 몇 명을 뽑아야 돼? 예? 몇 명? 한 명 이상이라고요? 이게 올해 답이었어. 감사는 2명 이상이지. 감사는 몇 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이 되니까 3명을 뽑을 수도 있고 뭐 5명을 뽑을 수도 있는 거야. 몇 명 이상이다? 2명. 이게 올해 기출문제 답이었어요. 2명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면 2명을 할지 3명을 할지 5명을 할지는 뭐로 정한다? 뭐로 정한다? 그렇지. 그게 관리계약인 거야. 관리계약으로 우리 아파트는 5명을 뽑자. 그럼 5명을 뽑나? 이해되시죠? 기출문제지. 왜 웃습니까? 반가워서 웃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도.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사는 몇 명을 뽑아야 돼요? 1명 이상이 되잖아요. 1명 이상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게 논리가 되는 거야. 임원은 반드시 동대표자 중에서 뽑아야 되죠. 그럼 동대표자는 적어도 몇 명 이상은 돼야 돼? 4명 이상은 돼야 되지. 회장 1명과. 감사는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되니까 2명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사가 1명이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첫째 줄 제목이 임원의 선출 방식이죠. 예? 임원의 선출 방식에 있어서는 박스가 바로 올해 기출문제였죠. 이런 게 아주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도 틀리는 분이 또 들어 있어. 긴장을 하고 하면 틀리는데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회장은 몇 명이죠? 1명이고 감사는 2명 이상이고 또 이사가 1명 이상이에요. 오늘 하는 것도 또 출제가 막 무작위 되죠. 제가 지난번에 자꾸 기초서의 중요성을 막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것도 기출문제였잖아. 맞습니까?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2번도 마찬가지야. 임원은 누구 중에서 뽑는다? 동대표자 중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느냐는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자고요. 에이?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어떤 나중에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뭐랬죠? 관리규약이잖아. 그럼 이 관리규약은 누가 정합니까? 자, 제 질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관리규약은 누가 정한다? 응? 입주자 등. 야, 그게 답이라고요. 중요한 것들은 다 입주자 등이 해. 입주자 등이 정한다고. 입주자 등이 우리 아파트를 관리계약을 어떻게 하자라고 정합니다. 관리 방법도 결정을 하듯이. 맞습니까? 하는데 뭐를 참조해서 정하죠? 사실 입주자 등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누군가가 정해놓은 뭐를 참조해서 정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요 관리계약이 탁 나오게 되면 관리계약 준칙이 생각나야 됩니다. 뭐의 준칙이다? 관리계약의 준칙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이 관리계약 준칙을 참조하여 뭐하여? 참조하여 관리계약을 누가 정한다고요? 입주자 등이 정한다고요. 관리계약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다. 그러면 관리계약 준칙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 관리계약 준칙이라는 거 있어야 그걸 보고 아파트마다 입주자 등이 그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계약을 정한다고요. 그럼 준칙은 누가 정해야 되죠? 이거? 그치? 누가 정해야 된다?
시도의사가 정해야 되는 거야. 시도의사가 정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시도의사 자리에 시군구청장을 하면 맞다 틀렸다. 이게 다 시험 문제로 오는 거야. 그게 지자체가 중요하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 시간을 했는데 첫째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그렇죠. 지자체장이잖아. 시도의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도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2페이지를 보시면은 42페이지 찾았죠? 네? 4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관리규약 파트가 나오는데 셋째 줄이 보면 첫 번째 단어는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합니다. 42페이지. 누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된다? 시도의사가 되자. 맞습니까? 시도의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까?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해야 되는 거야. 관리규약을 정해놓으면 2번 중요하네요. 누가 입주자 등 별표식의 입주자 등은 뭐를 참조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참조와 따라는 다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해야 된다면 틀렸지. 따라 이 말은 준칙을 그대로 하라는 말이야. 알죠? 참조할 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칠판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하나 적어놓고 이제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이 두 돈의 차이점이 뭔지를 봅니다. 장기 수선 중단금하고 장기 수선 중단금과 하자 보수 보증금의 우선 공통점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토했잖아. 아까 복습됐고요. 벌금, 가태료, 가신금 또 이행강제금을 비교했듯이 이 두 개도 반드시 비교해. 실제로 네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오늘 두 개를 하자 말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둘 다 돈은 돈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뜻이지. 네, 장기수선 중단금은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된다. 틀렸고요. 틀렸습니다. 입주자 틀렸습니다. 그게 7번 나왔어. 자, 진짜 정확한 답을 이제 해주시긴 해줬는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또 틀렸으니. 그게 답입니다. 답은 답인데 조금 세밀하게 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진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서 입주자 등은 당연히 틀렸고 입주자도 틀렸죠. 그래서 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 사람이 의무예요, 의무.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죠? 이 사람으로부터 징수정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안 하면 안 돼. 이걸 어기면 500만 원 가태료예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장기 수선 충당금은 누구로부터 징수정립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핵심인 거야. 누가? 관리주체가 누구로부터? 관리주체가 누구로부터? 소유자로부터다 이 뜻이지. 요게 7번인가 나왔어요. 요게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구별하셔야 돼. 어떨 때는 소유자가 들어가고 어떨 때는 이게 들어가고 어떨 때는 또 이게 들어간다 이 뜻이지. 어떨 때는 또 이게 들어간다고요.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 가장 많이 나온 게 물론 이겁니다. 이거하고. 근데 소유자는 아주 희소성이야, 희소성. 소유자고 되어 있는 부분 별로 없어. 근데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 예외적인 조문들 있죠. 다시 장기 수선 충당금은 누구로부터 징수 적립해야 된다?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누구로부터? 소유자다. 관리주체가 소유자로. 이게 진짜 중요하다.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자,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렇다. 이거는요. 하자보수 보증금은요. 공사업자가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법적 용어를 자꾸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 그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네? 돈을 누가 한다? 시공자 아니야. 시공자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되는 거야. 그게 매우 중요해. 사업주체가 내야 돼. 사업주체가. 누가 내야 된다? 돈을 누가 내느냐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야 되고 소유자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은 누가 내야 된다? 왜 사업주체가 냅니까? 왜 그럼 하필이면 사업주체가 내느냐고요. 이런 것들을 기초수에 미리 알아야 되죠. 왜 사업주체가 내죠? 그러니까 그게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업주체가 예를 들면 300세대를 건설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자기가 건설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하자가 있을 땐 하자를 보수해 줘야 되죠. 하자를 보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해 줄 의무가 있는데 한 7년, 최대 10년인데 한 8년째 예를 들면 하자가 발생했어요. 찾아갑니다. 입주자 측에서 찾아가서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쭉 찾아갔더만 이 세상에 없네. 이 세상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 사업주체가. 이것 때문에 미리 적립토록 하는 돈이 뭐라고요? 이게 하자보수 보증금이야. 맞죠? 그게 당연히 누가 내야 된다고요? 사업주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자를 발생시키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시공자라면 안 됩니다. 사업주체가 된다. 이게 키워드가 되고. 그럼 장기수선 충당은 왜 소유자가 돈을 내야 돼요? 도대체 장기수선 충당이 뭐냐? 이것도 한 8번 나왔어. 네, 그렇습니다.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장으로 근무하실 아파트에는 시설들이 막 있는데 그 시설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 주요 시설이 있고 주요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도 늙죠.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는데 저도 옛날에 좀 생생했는데 요새 맛이 가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 근데 어쨌든 시설도 노후화가 되죠. 이걸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돈 들죠.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돈 들잖아요. 돈 든다면 누가 돈을 내야 돼, 그거를? 그게 이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301호 주인인데 소유자인데 우리 와이프는 아까 입주자는 될 수 있댔죠. 근데 소유자는 아니잖아. 우리 와이프는 절대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의무는 없어. 법에 소유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을 내고 싶다, 내기 싫다, 돈은 내고 싶어 미친다, 좀 내기 싫다.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은. 큰 돈은 아닌데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이 되는 거야. 여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책은 좀 이따 볼 거고요. 핵심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아파트에 뭔가 어떤 시설에 하자가 있더라고. 하자가 있고 흠이 있는 거야. 흠이 있을 때 무슨 돈 가지고 그 하자를 이제 자꾸 하자란다. 흠을 치유해야 돼요. 무슨 돈으로? 장기수선 충당금가 써야 됩니까? 하자보수 보증가 써야 됩니까? 뭔가 흠이 있다고요. 하자가 아니고요. 뭔가 흠이 있을 때 무슨 돈 가지고 그 흠을 치유해야 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기수선 충당금과 하자보수 보증금이 분명히 돈이 있다고요. 어느 아파트에든 있단 말입니다. 이 돈인데 어느 돈가 써야 됩니까? 어떤 아파트에 하자가 차가지고 하자란다. 어떤 흠이 있는 거야. 흠이 있을 때 이것 가지고 써야 됩니까? 이것 가지고 써야 됩니까? 제가 아까 답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하자죠. 하자일 때는 이 돈가 써야 되고 하자일 때는 이 돈가 쓰고 하자하고 관계없이 아까
주요 시설이 자연적으로 노후화되고 하는 돈 있잖아요. 주요 시설에 대한 그러한 돈은 뭐 갖고 써야 된다고요? 이 돈 갖고 써야 되지. 이 기초과정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정작 중요한 걸 하나 안 했다고요. 그럼 뭐 어떤 여러분들 근무하는 이제 아파트에 흠이 있는데 이 흠이 진짜 주요 시설의 문제인지 하자로 인한 것인지가 판별하기가 매우 쉽다, 매우 어렵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이때 가는 곳이 하자 심사 분쟁조정회가 해결한다고요. 그게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흠이 하자인지 아닌지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가 낸 돈과 써야 되는 거고, 하자가 아니고 뭐 자연 발생적으로 주요 시설에 뭔가 노후화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돈은 왼쪽 가지고 써야 되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돈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고요. 일단 이 두 개는 반드시 익혀두시자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42페이지 하자보수에 대해서 자, 본격적으로 좀 간단한 부분을 하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만 쉬었다 합니다.